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완배 기자님. 내일 모레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내일 모레요? 예. 저희가 광주 광산구에서 예. 광주 시민들 만나는 북콘서트 도시에 있습니다. 네. 예. 광주 문화예술회관 네. 송정공원역 1번 또는 2번 출구로 나와서 한 403m 정도만 걸으면은 나오는 곳이 바로 광주 광산 문화예술회관이고요. 여기서 우리 이완배 기자님의 북콘서트가 있습니다. 김용민이가 함께 가서 깍두기가 되는. 네. 깍두기가 아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저희가요. 깍두기가 제일 중요하죠. 예, 그 반찬으로는. 예. 그래서 곰탕 이완배, 깍두기 김용민. 환상의 조합. 네. 자, 토요일 낮 2시 광주 광산문화예술회관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민주화의 성지인데. 그래서 저희가 500석이나 준비했는데, 100석, 200석밖에 빈다. 이건 정말 광주의 수치입니다. 광주의 역사를 어쩌면 다시 써야 할지도 몰라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아닙니다. 농담이고, 예. 네. 여하간 우리 광주 우리 시민들분들과 함께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 오늘 이완배 기자님과 또 함께하는 시간.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신뢰라는 주제에 대해서 경제학이 다루는 두 가지 관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신뢰. 네. 예. 이 주제를 고른 이유는 그 황교안 씨 때문입니다. 예, 이분이 엊그저께 예.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했죠. 예. 제가 정알못이기 때문에 황교안의 정치 이런 건 전혀 모르겠고요. 경제기자 입장에서 관심이 있는 건 이 사람이 보수 쪽 차기 대권 후보 여론조사 1위라면서요. 이 말은 황교안 씨가 보수 쪽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얻었다는 뜻인데 저는 그 신뢰 믿음을 얻는 과정과 이유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게 정치를 잘 몰라서 미리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시작을 하면 저한테요? 예, 예전에 김용민 PD님께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출마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쭉 하셨다가 맞추신 적이 있잖아요. 예. 저는 황교안 씨를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 사람은 앞으로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아닌가요? 저는 이게 자기 지지율이 아니에요. 네. 예. 그러면 그리고 또 어찌 보면은 보수의 주자가 없음을 또 네. 상징하는 그런 단면이기도 하고요. 예. 네. 그러면 황교안 씨에 대해서는 준비했으니까 오늘만 하고 다음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쩔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 사람한테 왜 신뢰를 보내야 하는지 지지한다는 사람도 아마 설명 못 할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문점이 있는 겁니다. 신뢰에 대해서는. 예. 경제학에서는 사람이 신뢰, 믿음을 얻는 과정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동경제학의 시각인데 네. 상대로부터 믿음을 얻기가 무지하게 쉽다는 관점입니다. 반면에 정보경제학이라는 곳의 시각에서는 이게 매우 어렵다라는 시각으로 문제를 접근을 합니다. 어느 쪽이 옳으냐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정말 모르겠습니다. 양쪽 시각이 다 일리가 있고요. 네. 충분한 입증 사례도 있습니다. 우선 행동경제학의 관점이요. 믿음, 신뢰를 얻기가 매우 쉽다는 관점부터 보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행동경제학은 인간을 불완전하다고 봅니다. 사람은 때로는 착각도 많이 하고요. 잘 속기도 하죠. 그래서 믿음을 얻는 행위가 쉽다고 보는 겁니다. 사람이 속이기가 쉬운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버클리 대학교 경영대학원 카메론 앤더슨 교수의 실험인데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학생들을 4명씩 한 팀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내준 다음에 팀별로 풀게 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팀이 만들어지면 자기들끼리 리더를 정합니다. 그리고 리더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선배나 나이 많은 사람이 리더를 맡는데 미국은 그런 게 약하니까 자기들끼리 보고 유능한 사람으로 리더를 정합니다. 연구팀이 몰래 카메라로 여러 팀을 관찰했는데 이 4명의 팀원 중에는 수학을 정말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화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관찰을 해보면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 나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팀은 이 사람을 자신감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던데 나 이 문제 풀 수 있어. 나만 믿어. 나한테 맡겨줘. 이렇게 나대는 사람을 주변 사람들이 제일 신뢰하고
리더로 뽑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 망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례는 신뢰라는 게 얼마나 부정확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 이런 실험도 있습니다. 그룹을 구성해 놓고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과정을 살펴보면 믿음을 얻는 사람은 대단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요.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거나 상대에게 가벼운 터치, 예를 들면 등을 토닥여준다거나 예. 악수를 할 때 손을 꼭 잡는다거나 요 정도 행동만 해도 신뢰도가 무지하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사실 매우 위험한 게 이 정도로 사람한테 홀딱 넘어가면 너무 속이기가 쉬운 겁니다. 우리가 왜 사기꾼한테 당하냐면 사기꾼들이 이런 걸 너무 잘하거든요. 매너 짱입니다, 사기꾼들요. 목소리도 엄청나게 진실돼요. 이러면 이런 사람을 홀딱 믿어버리는 겁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별 시덥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도 상대를 쉽게 믿는 본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단 믿으면 자기 판단이 매우 옳다고 착각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한테 옆에서 야, 그 사람 절대 믿지 마라. 위험해 보인다. 아무리 조언을 해줘도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나 판단력 뛰어난 사람이야. 나 내 판단을 못 믿어? 이러면서 사기를 당하는 길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거죠. 로더리 크레이머라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해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학생들한테 믿음, 신뢰를 얻는 거더라. 이거 너무 쉽다. 그래요. 다른 거 없다. 예. 수업 시간에 예. 목소리를 차분하게 하면 된다. 그리고 학생들을 만나면 싱긋 인자한 미소를 지어준다. 요거 하루에 10분만 연습하면 된다. 요 두 가지만 잘하면 학기 끝날 때쯤에 학생들이 와, 크레이머 교수님 진짜 믿을 만한 분인 것 같아요. 교수님 논문은 신뢰가 가요.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레이머 교수의 결론은 이겁니다.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다.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 볼 때 신뢰는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은 일상적, 반사적으로 타인을 신뢰한다.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믿는 일도 매우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은 참 사기치기 좋은 존재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번에는 신뢰에 대한 두 번째 견해, 정보경제학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방송에서 한번 다룬 기억이 있는데요. 정보경제학이라는 분야는 경제 행위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알고 있는 정보의 양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정보를 적게 알고 있는 쪽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제 이걸 어려운 말로 정보 불균형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피차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예를 들면요. 갑돌이가 을순이한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이때 을순이는 갑돌이의 사랑 고백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정보 불균형이 놓여 있습니다. 고백을 한 갑돌이는 자기가 진짜로 을순이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데 뭐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사기를 치기 위해서 을순이한테 고백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자기가 한 행동이니까요. 반면에 고백을 받은 을순이는 갑돌이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갑돌이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사기를 치려고 저러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을순이는 뭘 해야 하느냐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신호를 요구해야 합니다. 야, 네가 나 사랑한다고? 그러면 증거를 대봐. 그래야 내가 너를 믿겠어. 이러는 겁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신호를 요구를 할 때 싸구려 신호를 요구하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돌아,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저기 편의점에 가서 캔커피 하나 사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쉽잖아요. 편의점 가서 1,000원짜리 조지아 캔커피 하나 사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호는 사랑을 증명하는 데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요구할 때는 대가가 많이 드는 신호를 요구해야 됩니다. 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종이약을 10,000마리 일주일 내에 만들어 와. 육상 빌딩 옥상에서 을수나 사랑해라는 플래카드를 붙여봐. 이런 걸 요구를 해야 상대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사기를 치려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걸
정치인과 유권자의 관계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 정보경제학에서는 정치인과 유권자의 관계를 대표적 정보 불균형 상태라고 봅니다. 정치인들은 말로는 다 국민 위한다고 하고요. 하지만 우리 유권자들은 정치인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저 말을 믿어도 되는지 사기를 치는 건지 모르죠. 이 정보 불균형 상태입니다. 이걸 깨기 위해서 국민들이 정치인에게 신호를 요구해야 됩니다. 특히 정말로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절대 하기 어려운 신호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정치인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그 어려운 일을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경제학 관점에서는 신뢰라는 게 이렇게 쌓이기가 어렵습니다. 상대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63빌딩에 올라가서 을수나 사랑해 이것도 외쳐야 되고요. 종이학도 일주일에 10,000마리 접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행동경제학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사람의 믿음을 얻는 거라고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잘 속거든요. 예. 목소리만 차분해도 신뢰를 보내주니까요. 이제 이 두 가지 관점을 정치로 끌어들여 보겠습니다. 예. 정치란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보수 세력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과정을 보면 행동경제학의 설명이 너무너무 맞는 겁니다. 쟤들은 사람을 너무 쉽게 속여서 예. 신뢰를 너무 쉽게 얻어요. 이명박 박근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참. 쟤들이 당선되는 과정, 즉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과정은 진짜 날로 먹는 과정이었거든요. 이명박은 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습니까? 성공한 기업인이다 이거 하나잖아요. 이걸로 신뢰를 날로 먹어서 대통령이 됩니다. 박근혜는 더 심하죠. 박정희 딸이다 이거 하나였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와 진짜 크레이머 교수의 이야기대로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신뢰를 얻는 거구나. 쟤들 진짜 날로 먹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보 쪽을 보면요. 정반대입니다. 여기는 정보경제학이 맞아요.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이 국민들 신뢰를 얻는 과정을 보면 가시밭길도 이런 가시밭길이 없었던 겁니다. 처절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끊임없이 김대중, 노무현 두 사람에게 계속해서 뭘 자꾸 입증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네가 정말로 나라를 잘 다스릴 능력이 있냐? 국민을 사랑하냐? 이것도 입증해. 저것도 신호를 보내. 이것도 저것도. 정말 수많은 요구가 있었죠. 예전에 한국농담이라고 네. 시부랄 놈들이 있었어요. 한국농담. 네. 한국 이름이 농담이에요, 농담. 네. 예, 어떻게 농담일 수가 있는지. 여기서는 이제 김대중 대선 후보에게 네. 당신이 빨갱이가 아님을 나한테 입증해봐라. 그러니까요. 개젖 같은 질문을 네. 던졌던 그런 기억이 또 납니다. 예. 진짜 웃긴 거죠. 나중에는 김대중 대통령 되시는 때 이해창이랑 붙었을 때는 건강 가지고도 그렇게 지랄들을 했잖아요. 그때 제가 한나라당 당보를 봤는데요. 네. 자기 혼자서 신발을 못 신는다. 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당보를 찍었어요. 그러니까요. 야, 당보를 이렇게 특색 선전물로 만들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게 사람들한테 먹힌다는 관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 쪽의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5만 가지를 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은 목숨을 걸었고 사형 선고를 당했고 고문으로 다리를 다쳤고 심지어 학문적으로는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끊임없는 공부로 국제사회에서도 제일 인정받는 한반도 최고의 통일 평화 분쟁 전문가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뭘 더 내야 되는데요? 근데 계속해서 더 내놓으라고 국민들이 요구를 하죠. 그래서 여러 번 대선에서 떨어지기도 했고요. 근데 저쪽 날로 먹은 거랑 비교를 해보면 열받는 거죠, 사실요. 저쪽은 뭐 하다 못해 하다 못해 네. 미신에 휘말리는 네. 조금 생각의 깊이가 일반인보다 많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도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돼요. 예. 아니 머리가 나쁘면 머리가 좋음을 입증해라 이래야 되는데 머리가 나쁘면 순수해 보인다 이러면 환장하는 거죠 우리가요.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 시절부터 지역감정 타파를 원하는 정치인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 신호를 국민들에게 주기 위해서 험지만 찾아다녔습니다. 부산에서 몇 번을 떨어졌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뭘 더 입증을 하라고 신호를 보내라고 요구를 합니다. 심지어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가 됐더니 당 내에서조차 대선 후보한테 선거에 나가려면 무엇을 더 입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선 후보가 됐는데요. 뭘 더 입증해야 선거에 보내주겠다는 겁니까? 이런 것도 코미디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요.
진보 정당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만 봐도요. 이분이 여러 번 국회의원에 당선된 느낌만 있어서 그렇지 단 한 번도 쉽게 국회의원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임기를 무사히 못 마친 적도 있고요. 매번 뭘 더 입증해야 되고 매번 가시밭길을 걷습니다. 인생을 노동자를 위해 바친 분인데 사람들은 더 많은 신호를 보내라고 더 입증하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과정을 보면 행동경제학이 아니라 정보경제학의 시각이 맞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두 개를 비교하냐면요. 황교안 씨가 지금 보수 쪽에서 유력한 대선 주자라는데 저는 저 사람이 왜 뭘 했다고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친박이었다는데 근데 친박치고도 뭘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조원진은 내가 진짜로 친박이다라는 신호를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탈당이라는 강력한 행동을 하죠. 물론 정치적으로 보기엔 한심한 사람이지만 태극기 부대의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대가를 치른 경력이 있습니다. 근데 황교안 씨는 뭘 했다고 저쪽에서 여론조사 1위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진짜 저쪽은 정치하기 진짜 쉽구나. 신뢰를 얻는 과정이 정말 날로 먹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황교안 씨가 지지율이 높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목소리가 좋다는 거래요. 목소리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까 행동경제학에서 이야기했듯이 목소리만 좋아도 사람들이 속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진짜 한심한 거죠. 목소리 좋아서 대통령 후보 유력 대선 후보가 될 거면 배한성 씨를 찾아야지 왜 황교안을 찾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이 사람이 유력하다고 해서 고민을 좀 하고 반박을 좀 하려고 해도 할 게 없습니다. 뭘 한 게 있어야 반박을 하는 거거든요. 목소리의 경제학 이런 거 찾아서 반박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까 학생들 속이는 게 제일 쉬웠다고 말한 크레이머 교수는 사람을 이렇게 속이기 쉽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줄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중을 기하는 방법으로 7가지를 제시하는데 자기 판단을 너무 과신하지 마라, 상대의 딜레마를 인정하라, 뭐 어쩌고 저쩌고 쭉 있습니다. 근데 그중 하나가 상대에게 신호를 요구하고 끝없이 질문하라는 겁니다. 크레이머 교수도 속임수로 신뢰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걸 잘 알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속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발 쉽게 믿지 말고 믿고 싶으면 그에 합당한 신호를 요구한 뒤에 신호를 확인하고 믿으라고 조언을 하는 겁니다. 저는 보수건 진보건 철학과 생각은 달라도 민중들이 정치인을 선택하는 과정은 같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치인들에게 끊임없이 값비싼 신호를 요구하는 게 맞는 거죠. 예. 당신이 정말 국가를 위한다면 이 정도는 희생을 하고 이 정도는 입증을 하세요라는 요구를 계속해서 하고 검증을 해야 됩니다. 보수도 진보도요. 예. 그런데 진보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심지어 가혹했다는 느낌까지 드는데 보수는 그냥 날로 먹어요. 저는 제발 좀 보수 쪽에서도 전술을 링에 올릴 때에는 니네들 사이에서 신호를 주고받은 다음에 검증을 하고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야 검증받은 선수들끼리 붙어야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건전한 토론이 되고 그래야 정치가 발전을 하는 겁니다. 목소리가 좋다는 이유로 선수를 뽑아서 올리면 우리는 뭘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냐고요. 황교안 씨가 대통령 권한대행 때 시계 만들어서 자랑한 거, 총리 때 기차역 플랫폼까지 관용차로 몰고 들어온 거, 뭐 이런 걸 논의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한국이 발전을 하겠습니까? 정치가 코미디가 돼버리는 거죠. 물론 그쪽 정체성이 워낙 오랫동안 날로 먹는 게 습관이어서 제 이야기가 안 먹히겠지만 대통령이 성우를 뽑는 게 아닌 한 황교안 씨 같은 사람 말고요. 제발 좀 검증받은 선수들을 올려서 제대로 붙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디 우리 정치가 보수건 진보건 정치를 내세울 때는 국민들 앞에서 뜨겁게 검증받는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은 신뢰에 대한 2가지 경제학의 관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저기 기독교 쪽에서는 말이죠. 요셉 총리로 또 이제 그거 황교안 씨가 전도사라고 그랬었죠. 네. 아니 근데 이제 총리를 지내가지고 요셉도 총리를 지냈잖아요. 아, 그래서 네. 요셉 같은 총리, 요셉 같은 황교안.
이런 이미지 메이킹이더라고요. 네, 참 기가 막혀가지고. 아, 진짜 잘 갖다 붙이네요. 네. 아니, 총리가 이스라엘 그 당시의 총리하고 지금의 총리가 전혀 다를 뿐더러 예. 또한 요셉의 일생에서 황교안의 삶이 연상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네. 이게 요셉을 모독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목수 아니었습니까? 네. 그 신흥수 대목장. 이분은 한국의 예수네. 그잖아요. 단지 직업이 같다 하면은, 그렇잖아요. 한국의 요셉이 황교안이라면은 한국의 예수는 신흥수 대목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네. 예.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다. 네. 진짜. 예. 알겠습니다. 자, 이한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